네, 저는 노암 촘스키의 언어 지식, 그 본질, 그리고 근원 및 사용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촘스키의 언어에 대한 이해, 언어에 대한 연구의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언어 지식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라이프니츠의 말을 비루어서 이제 언어 지식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어는 인간 정신의 가장 좋은 거울이다. 정신이 보이지 않는데 이걸 가장 잘 비추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언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언어 수준,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디에서 무슨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이 원초적인지 유아적인지 고차적인지 성숙한지, 그리고 이 언어가 움직이면서 파도를 일으키고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고 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언어가 말을 해요라는 배열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의 어떤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정신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고 비추어줄 수 있는 거울로서 언어가 우리에게는 이제 활용되고 있다. 유니버셜 그래마 해서 UG, 보편 문법이 있다. 우리는 이미 유전적으로 방대하고 다양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언어 능력들이 있는데 이게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해서 LAD, 습득할 수 있는 장치와 같이 부합하여 이 언어가 습득 장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경험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별 언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인간의 정신의 본유적인 요소다. 그래서 저는 말 못해요. 노암 촘스키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저 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보편 문법이 언어 습득 장치로 인해 많이 활성화됐구나 라고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입니다. 이렇게 보편 문법이 습득 장치를 통해서 문장을, 단어를 끊임없이 생성을 해요. 그것이 이제 생성 문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 생성 문법은 우리가 행동하게 하죠. 마음에 있고 머리에 있고 속 안에 있는 언어가 행동하게 해요.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찾아보면 어떤 언어가 있는 거죠. 그 언어로부터 인해서 행동하고 그 행동이 정신 두뇌로 이동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고 정신 두뇌로 상태에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있을 수도 있어요. 쭉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생성 문법이 왕성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이 북클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가만히 썩히고 있을지 활용하여 사용할지, 그래서 내 삶의 선택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이런 언어화 작업의 유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런 생성 문법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언어를 좀 이렇게 탐구하고자 해라고 이제 이 책을 낸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언어에 대한 지식을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의 측면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느냐,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는 언어를 습득하고 습득된 그 언어, 활성화하는 언어를 어느 채널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구성과 습득과 사용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언어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그 본질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 하는데,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구성, 습득, 사용을 통해서 이제 촘스키가 이제 본질을 추적해 봅니다.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언어 능력이라는 거, 아까 보편 문법을 장치로 인해서 내가 무한히 생성할 수 있는 문법을 만드는 건 언어 능력이에요. 나 말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문법을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특성과 구조, 조직을 정신으로 이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언어 능력이라고 하고, 정신의 한 구성 부분인데 총 2가지 영역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외재적인 언어, 이 언어와 내재적 언어는 I 언어,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돼요. 먼저 이제 외재적 언어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제 이런 외재적인 언어에 대해서 탐구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외재적인 언어는 쉽게 얘기해서 언어 공동체에서 발화할 수 있는 양태. 제가 이렇게 말을 대본 없이 하잖아요? 하는데 그 말의 순서, 잠깐만요. 이런 게 아니라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의미가 전달되는 것들, 이런 형태론적 문법적인 것에 대한 연구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안녕, 헬로, 니하오, 이런 음성에 따라서 문장에 대해서 단어를 만드는 걸 이제 의문론이라 하는데, 그 의문론에 대한 것과 형태론에 대한 것의 연구가 미국에서 참 많이 성형되어 있었대요. 그게 이제 이 언어를 연구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문법은 이 언어의 요소들을 나열하게 되는 건데, 단어들을 나열하는 순서에 따라서 의미를 전달하거나 이 문법이 잘
구사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게 이 언어인 거예요. 자, 보면 나는 학교에서 책을 읽는다. 오늘 이제 우리 한 이제 선생님께서 한 성인이 되신 분께서 나는 친구들과 놀 수 있었지만 학교에서 집에서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이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문장을 찾아가냐면 주어 나라고 하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이 책이라는 목적 내 목적어를 읽는다라는 동사 여기서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동사가 뭐지만 미친 듯이 이제 연구한 게 이 언어의 어떤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은는이가에 대한 후치사, 전치사, 보어, 수로 뭐 여러 가지 내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고 뭐 보어는 뭘 또 도와주고 형용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에만 초집중된 게 이 언어의 연구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이 옳잖아요. 나가 학교에서 안 어울리죠?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을 끊임없이 연구한 게 이 언어다. 근데 이제 촘스키 같은 경우는 언어학은 그런 이 언어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언어의 조사가 더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언어는 인위적인 구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비동사는 어쩌고요 저쩌고요 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구조물로서 언어인데 은는이가도 언어잖아요. 언어인데 언어이지 않은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는 놓여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신조어 같은 게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신조어도 하나의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언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게 된다는 거죠.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과한 정보 이런 걸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낸 이런 신조어들이 무한 생성되고 있어요. 이걸 생성 문법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노암 촘스키는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어의 출현들, 과다한 어떤 이 언어의 출현들의 이 이데올로기의 왕성함은 혹시 우리를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은폐되고 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것을 대체되고 있는 언어들만 왜 출현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노암 촘스키는 사회문화적으로 시사를 같이 한다고 해요. 보면은 줄임말을 왜 쓰냐 했더니 친구들이 사용하니까 자기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그냥 어디부터 시작되는 언어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와 대화가 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얘기를 하고 발화하지만 주체성이 없는 이 언어가 왜 출현됐을까? 이런 게 더 훨씬 더 촘스키의 관심 분야였었던 거죠. 어쨌든 언어라고 해요. 일코노미가 뭐냐면 이코노미가 이제 경제잖아요. 근데 1인 가구의 경제를 일코노미이래요. 이런 언어들이 상황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 왜 1인 가구가 성행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대치하기 위해서 그냥 말만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외재적인 언어적인 출현들은 우리가 좀 시사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의식의 얘기가 외재적 언어라면 무의식의 언어,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아이 언어를 발견하게 되는 어떤 과정인 거예요. 아이 언어는 내재적인 언어인데 덴마크 언어학자 예스페르센은 이 아이 언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장하는 화자의 마음속에 구조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자신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언어다. 내가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이 현상과 상황과 감정과 정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외재적 언어 수준에서만 이야기할지 내재 언어, 내가 만든 자신의 문장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실제기를 펼쳤을 때 질문과 목차를 과연 이 언어 수준인지 또 내가 내 문장을 만들어내는 아이 언어적인 수준으로 질문과 목차를 짤 것인지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점이 좀 있어요. 내가 내 처한 상황과 나의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 그게 언어로 발화되고 있는지 이게 아이 언어, 내재적인 언어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학습지에 의해 습득된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게 힘이고 우리가 철학까지 공부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내 언어와 정신분석과 과학까지 배웠을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문장의 어떤 표현이 다르잖아요. 이런 습득되고 있는 학습에 대해서 그만큼 화자에 의해 사용되는 말이 이렇게 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배워야 되는지. 자, H는 L 언어를 안다라고 촘스키가 얘기를 해요. H는 주관의 세계예요. 나의 주관의 세계를 의미하고 이 주관의 세계는 항상 어떤 추상적 실체를 표상하고 묘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면 내 주관의 세계에서 겪은 걸 그리고 내 주관의 세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아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잘 이제 추적을 해보면
표현하고 싶은 추상적 실체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H는 사실 L 언어를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관계 R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릴레이션십은 아니에요. 모으는 그 R을 뜻하는 것인데 아는 것이든 가지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학습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관의 세계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저 묘사적인 대상을 잘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비가 와. 우리 많은 예시를 들었죠. 아이가 와서 분석가 앞에서 자꾸 비가 오는데 밖에는 빗방울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 이 아이의 주관의 세계에서는 비가 와 라고 해요. 이거를 이 언어식으로 비라고 하는 물질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와. 이 아이는 망상증이야 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 비가 와라고 하는 그 저 주관의 세계에 진짜 표현하고 싶은 추상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 아이의 관계 R을 추적하면서 물어가면서 질문하면서 찾아내는 거. 이게 사실 언어학자가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촘스키가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엄마의 깊은 우울과 슬픔이었었다는 아이가 이 엄마의 깊은 우울과 슬픔의 추상적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 언어인 비가 와라는 주관적 세계, 즉 H는 L을 안다라는 거예요. I는 엄마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아이 언어를 추적해야 돼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미친 듯이 팍 튀어올라오는 말들 있잖아요. 랄랑 듣고 말실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꿈에 해서 배우는데 꿈이라는 것들이 참 요런 이제 아이 언어 같은 거 그냥 현상만 보고 이상하게 미쳤나 보고 걔 꿈이야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어떤 추상적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 그 언어가 필요했을까를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게 이제 촘스키가 언어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뇌 과학자들은 아까 말한 R이 이 H와 L이 성립되는지 H와 L이 과연 참인지를 계속 종합하면서 R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게 H의 두뇌며 도대체 어떤 걸 설명하고 싶을까 계속 추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학습된 양에 따라서 훨씬 더 풍성히 더 명료하게 저 추상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변화는 이 언어 연구에서 아이 언어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촘스키가 얘기해요. 정신 두뇌에 습득되고 내적인 표현이 그게 곧 지식의 체계를 이룬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 언어의 본질이며 이제 지금 구성의 단계를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는 습득인데 좀 도대체 이 아이 언어 알고 싶고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이 언어인데 이거를 어떻게 언어의 기본 요소들을 발견해내는 게 나의 중심 과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 언어는 보편 문법, 원체 있었던 유전적인 그런 결정된 언어 능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 언어인 내가 자신의 문장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탐구하는 것이 이제 습득의 어떤 영역인 거예요. 보면은 S0라고 하는 최초의 상태의 보편 문법적인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편 문법이 있는데 이게 안에 이제 습득되어서 안정된 상태, 비가 와. 엄마의 슬픔을 처음 겪었을 때 아이의 그 어떤 복잡한 것들이 좀 이렇게 어떤 걸로 표현해볼까 막 하다가 내려, 무리야, 슬퍼, 느낌이 우중충해. 여러 가지 습득될 수 있는 중간 단계를 통해서 안정된 상태인 비가 와로 본인의 알 수 없는 게 담겨지죠. 그게 이제 과거에 되는 이제 이행 단계인데 S0에서 1, 2, 3, 4, 5, 6, 7, 8까지 쫙쫙쫙쫙 가면서 유추와 적절한 경험과 새로운 어휘의 항목들을 습득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안전된 상태인 아이 언어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SS인 아이 언어의 상태로 가려면 주변적인 수정이 필요해. 원체 최초에 있었던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의 변화로 우리는 SS 아이 언어의 개변 문법을 이제 이행하게 된다. 자, 여기 딱 보면 어항이 있어요. 아이한테 어항을 딱 보여줬더니 이게 뭐지? 이게 보다가 콜라래. 어항을 보라고 했는데 콜라래. 이게 무슨 알 수 없는 이제 아리송한 이제 짱구 엄마가 이게 뭐래 또 짱구가 했네. 짱구가 짱구 언어를 하네. 이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아이에게는 유추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포를 보면서 옛날에 아빠가 이제 따라주셨을 때 콜라 안에 있는 기포야. 그게 떠올랐기 때문에 어항을 보고 콜라라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들어본 적 있는 유한한 형태의 유추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습득의 능력이 있어요.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이 언어의 형태와 의미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S0의 상태인 우리가 다 텅 비고 찢어져 있는 상태를 딱 경험해요. 그러다가 적절한 경험에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정된 상태인 아이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시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공황이 오거나 너무 난제스럽고 참
갑갑한 상황들에 참 매번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떤 언어들이 습득되어 있는지, 어떤 감정적 공감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아이 언어, 힘들 때 떠오르는 그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우리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느냐, 그거를 안정된 상태의 아이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느냐, 이게 자기 나름의 기술인 무기라고 하는 거죠. 적절한 경험은 심리적인 요인, 감정적이고, 그때는 되게 부정확하고 모호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되게 난감한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S1, S2, 4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경험이 없다. 뭐든지 습득해서 안정된 상태인 아이 언어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어휘 항목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건데, 언어는 보니까 어떤 유형과 규칙이 따로 없는 것 같아. 뭔가 딱 이렇게 조동사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안 되는 거 없.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변형적 규칙과 매개 변형적 어떤 차이를 수반하는 언어의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알파 이동이나 알파 역량이다라고 나는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갔을 때 되게 많이 이제 필요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John that he should go to college. John to go to college. John of the importance of going to college.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꼭 뒤에 와서 그가 대학에 가야 된다, 그가 대학에 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쨌든 대학에 가는 얘기를 해서 저 세 사람이 대화만 되면 되는 것이지, 꼭 우리가 그를 대학에 가야 된다를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으로 고정돼서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 언어를 넣었다 뺐다 가지고 그런 알파 이동의 요소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이 언어의 어떤 완성된 내 개별 문장을 왕성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그게 인간의 정신성이라고 하는 건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고찰을 해봤어. 이게 보편 문법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규칙, 자유, 체계라는 개념이 이제 있더라. 그래서 최초의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 아이 언어로 가려면 유추하는 능력, 그리고 감정적, 심리적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경험, 그리고 고정된 것이 아닌 운영되고 어휘적인 표현이 왕성해질 수 있는 새로운 어휘 항목의 어떤 출현들을 습득을 해야 우리가 좀 더 자기를 디테일하고 확장적으로 아이 언어로 구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국면에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촘스키는 고민하게 되는데, 플라토의 문제와 이제 오웰의 문제를 두면서 이 언어 지식에 대해서 사용의 국면을 고민하고 있어요. 플라토는 우리가 굉장히 제한된 자료, 제한된 환경, 제한된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소우주가 확장되고 빅뱅처럼 팽창되듯이 언어가 무한히 생성되느냐는 거죠. 오웰은 그만큼이나 많은 자료인데 왜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조금밖에 알 수 없으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충동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플라토와 오웰이라는 그 어떤 상징을 가지고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촘스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오웰은 조지 오웰의 1984 그 저서를 중심으로 해서, 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오이디푸스 왕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착안하여서 만들듯이 조지 오웰의 이 작품을 보면서 언어의 특징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빅브라더의 한두 마디 말로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이 획일화 되잖아요.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전체를 이루게 되는 이런 언어의 국소성, 이런 것들이 이제 오웰의 언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임이라 해서 신어를 만드는 그런 편집자가 있어요. 그 신어가 그 빅브라더가 이런 언어를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편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어를 파괴함으로써 사고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신어의 목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조금밖에 알 수 없는 이 사례를 우리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사태,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 하는데,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거나 식민지배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통제하는 게 언론 통제죠. 언어의 변화죠. 사람들이 이 언어를 가지고 무한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조성해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적된 자료들은 난처하고 왜곡돼서 부적절함을 이제 표명하는 게 언어의 하나의 기능이다. 민주화 운동과 사태,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운동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독려돼서 우리 민주화를 이겨야 돼 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뭔가 기득권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어떤 운동이 되겠죠. 근데 사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것은 진압해야 되고 저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힘쓰지 않고 사람들을 와해시킬 수 있는 건 이 단어 글자 하나 차이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식의 세계에서 살고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지만 하나의 의식의 언어에 잠깐 걸리게 되면요. 이게 싹 다 무너지게 되고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 참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 OL의 언어의 문제에서 이제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타장 같은 경우 똑같은 DNA, 염색체 똑같은 인간이에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피가 돌고, 근데 고릴라 세계에서 고릴라 언어까지만 아니냐, 아니면 후진국 정도냐, 선진국이냐에 따라서 언어 구사력과 단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간이 동물화되어 있느냐, 유아적이냐, 아니면 이제 고차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냐, 이 단어의 어떤 한계에 있다는 거죠. 내가 가끔 이제 원초적이고 원시적이고 유아적인 게 나타난다. 아직 수순이 잘 찾아봐야 돼요. 한두 단어밖에 없는지. 자, 그럼 플라톤은 우리가 그렇게 제한된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절대지, 이게 끝없는 철학의 발견, 과학의 발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건 거죠.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끊임없이 답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보편 문법이 졸졸졸졸졸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정신의 영역으로 추창하게 돼요.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형이상학, 이상학, 형태의 이상학, 메타피직이라 하죠. 그런 이데아의 어떤 절대 알매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고 그 이데아로 가기 위한 것이 이미 타고난 인본되어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선 존재로부터 기억이 얼마나 되어져 있느냐, 무의식을 얼마나 많이 탐구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데아에 다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정신 속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분석가 선생님이 왜 코치코치 물어보죠라고 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졸졸졸 나와서 이미 가지고 있는 보편 문법에 대해서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 정신 분석은 치료가 되고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추하거나 귀남, 연상, 어떤 절차, 합리성, 일반화된 학습 방법들로만 언어를 이해한다? 그러면 이 언어적인 수준, 뭔가 이제 지식의 빈약함의 수준,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우리의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희망이 없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플라토의 문제에서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부조화스러워. 우리가 꿈을 딱 꾸잖아요. 꿈에 대해서 이게 보석함이 나왔어. 근데 보석함이면 부자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언어적인 어떤 그 발견? 거기서는 글쎄요, 위에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자궁이래. 여성을 뜻한대. 처음엔 혼란스럽지. 아니, 보석함인데 왜 자궁이고 여성성이야? 이런 혼란스럽고 부조화스럽고 형태가 없고 왔다 갔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분석가 선생님께 가서 제가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죠. 저 멀리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고 갑자기 엄마와의 관계를 물어봐. 나는 지금 내 남편이랑 관계를 얘기했는데 왜 엄마를 얘기했을까?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이 해석이 딱딱 부합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고 계속 찾다 보면 추상적인 설명적 원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아이 언어를 발견하는 방식이고 언어학자들을 발견해야 되는 그 어떤 진리의 어떤 발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 언어 지식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아이 언어가 이제 많이 출현되면서 나를 이제 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져요. 이런 개인 언어들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따라서 시각 조직과 신체 조직처럼 성장도 하고 성숙해요.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언어에 묶여 있었네라는 걸 막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좌절하고 그 말을 한 대상을 추측해가지고 분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언어는 여기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시각 조직처럼 신체 조직처럼 다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유추하고 새로운 어휘 방향과 적절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된 상태인 SS에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아이 언어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아이 언어라고 하는 이런 지식의 성장은 과일의 성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부적인 요인에 얼마간 작용해도 외부적인 외압과 이런 것이 있어도 내 안에 과일이 즙이 성숙하듯이 내 안에 언어가 내재 언어, 이 아이 언어가 성숙하듯이 내적인 활력과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촘스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외재적인 언어의 어떤 발견과 네가 이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어떤 그 법칙적인 것을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내 안에 내적인 활력인 힘이 될 수 있는 아이 언어에 대한 그 내용, 거기에 대한 추상이 우리에겐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촘스키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